2011년 4월 2일 밤10시경 부산 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전화를 받고 급히 집을 나선 50세 여성 박모 씨. 박 씨는 그날 이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박 씨의 동생은 며칠째 누나와 연락이 되지 않자 4월 5일 부산 북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실종 당일 박 씨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박 씨는 자택 근처에서 콜택시를 타고 밤 10시 47분쯤 해운대모 호텔 앞에서 내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박 씨의 행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4월 15일 박 씨의 실종 사건은 공개 수사로 전환됐고 박 씨의 가족들은 박 씨의 행방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1억 원의 사례금까지 내걸었습니다. 그러던 중 실종 49일째 되던 5월 21일 안타깝게도 박 씨는 부산 울숙도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가방 안에서 쇠사슬과 노끈으로 결박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수사 끝에 붙잡힌 범인은 충격적이게도 당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박 씨의 남편 53세 강모 씨였습니다. 강 씨는 국내 최고 명문대를 졸업해 이른 나이에 교수가 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컴퓨터공학부 교수로 일하면서 한때는 한국컴퓨터범죄학회라는 단체에서 학회장직을 맡아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도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이제 열심히 하고 여기 제일 먼저 오신 보안학회 그렇게 수고 많았어요. 하지만 3번의 결혼과 이혼을 거치면서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강 씨는 학원을 운영하던 박 씨에게 이혼 사실을 숨긴 채 7년여간에 걸쳐 구애를 했고 결국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박 씨는 학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재산을 모은 재력가였는데 강 씨 역시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 씨의 일방적인 구애 끝에 이뤄진 두 사람의 결혼을 두고 돈 때문이라는 소문이나 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일까 어렵게 부부의 인연을 맺었지만 결혼 초기부터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금전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였습니다. 결국 강 씨가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를 떠나며 별거에 들어가게 됐고 아내 박 씨는 강 씨를 상대로 결혼지 참금 명목의 돈 4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협의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도 실종된 박 씨의 수사를 처음 진행할 때부터 남편 강 씨를 의심했습니다. 강 씨는 부인이 실종되기 전에 통화했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강 씨 자신의 통신 기록을 보여주며 실종 당일에 부인과 한 문자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자 강 씨는 문자와 통화는 다른 개념 아니냐며 연락이라 물었다면 했다라고 대답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실종된 아내를 찾기보단 본인이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경찰과 말장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 박 씨의 가족들은 4번째로 혼인한 강 씨가 혼인신고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 의견 차이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상황인 만큼 범행 목적이 확실하다며 강 씨를 의심했습니다. 이전학원으로 가서 누나가 안 나타나면 실종으로 가버리면 이혼 소송도 중단이 되버릴 거고 그러면 누나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 이런 거는 그 사람이 당연히 배우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강 씨는 박 씨가 실종된 날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침부터 동호회 회원들과 등산하고 오후엔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서 다같이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로 집에 가다가 집 근처 주점에서 혼자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강 씨의 주장을 확인해 본 결과 강 씨는 그날 등산을 마치고 회식한 게 맞았고 술집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호회 회원들은 그날 강 씨가 평소와는 조금 달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강 씨가 술잔을 받아도 술은 잘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날 해운대 인근에서 회식 자리를 가진 강 씨가 해운대 인근 숙소에서 하차한 뒤 사라진 박 씨의 실종과 분명 관련이 있을 거라 보고 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 씨의 집과 차, 핸드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컴퓨터는 이미 포맷돼 깨끗했고 차도 중고로 판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강 씨가 차를 판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아갔는데 다행히 강 씨의 차는 그때까지 팔리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차량을 정밀 감식한 결과 차량 내부에서 아내 박 씨의 혈흔이 다량으로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혈흔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 사이였기 때문에 혈흔은 다른 이유로도 검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 씨도 아내 박 씨의 혈흔에 대해 아내가 차 안에서 코피를 흘린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 씨가 박 씨 실종과 연관됐다는 직접 증거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던 중 강 씨의 수상한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아내 박 씨가 사라진 지 이틀째 되던 4월 4일 강 씨는 카카오톡 본사까지 찾아가서 한 사람과 나눈 메시지 기록을 서버상에서 아예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경찰청 포렌식팀은 사흘 밤낮을 지새우며 메시지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베일 속에 감춰져 있던 한 사람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메시지 대화 상대는 바로 강 씨의 내연녀 49세 최모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방을 구하러 다니고 있다. 몸을 잘 챙겨야 일을 잘 치를 수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살인을 공모한 증거로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연녀 최 씨는 박 씨가 실종된 뒤 한 달이 지난 5월 3일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복원된 메시지 내용과 40여일간 모아온 증거를 토대로 강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실종된 지 49일째 되던 5월 21일 을숙도대교 아래에서 박 씨의 사체가 든 가방이 발견됩니다. 앞쪽에 마대 자루하고 그다음에 목변하고 체인 이런 걸 해가지고 감춰 있었습니다. 사체는 쇠사슬과 끈으로 꽁꽁 묶여 있었고 손으로 목을 자른 흔적도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체가 발견된 다음 날인 5월 22일 경찰은 강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해외로 도피한 내연녀 최 씨는 인터폴에 수배했습니다. 그렇게 체포된 강 씨는 내연녀 최 씨가 주범이고 자신은 시키는 대로 도와주기만 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계획된 거 아니었습니까? 공범 여부는 경찰에 붙잡힌 강 씨가 자신을 주범으로 지목하자 내연녀 최 씨는 모든 걸 자백하겠다며 자진귀국했습니다. 2004년 혼자 자녀를 키우며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던 최 씨는 우연히 강 씨를 손님으로 만났는데 그때부터 두 사람은 내연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강 씨는 자신이 아내인 박 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내연녀 최 씨에게 살인 공모를 제안했습니다. 강 씨는 최 씨에게 아내가 돈이 많은 것 같다며 14억 원 정도 복권에 당첨됐다고 생각하고 아이들 집을 사주고 커피 전문점을 차려 당신이 관리하도록 해주겠다며 범행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최 씨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강 씨는 3월 27일 부산의 한 아웃도어 매장에 들러 박 씨의 사체를 처리할 목적으로 스포츠 가방을 구매했고 내연녀 최 씨와 함께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등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함께 물색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인 4월 2일 밤 11시쯤 강 씨는 해운대 인근 모 호텔 근처에서 아내 박 씨를 만나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근처 한적한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차 안에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강 씨는 범행 뒤 당초 계획대로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내연녀 최 씨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차량 트렁크에 미리 준비해둔 쇠사슬과 노끈으로 박 씨를 묶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와 으슥한 한 골목에서 박 씨의 시신이 든 가방을 최 씨 차량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강 씨는 계획해둔 알리바이를 위해 먼저 돌아갔고 최 씨는 혼자 박 씨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을숙도대교로 향했습니다. 을숙도대교 인근에 도착한 최 씨는 사체가 든 가방을 강물 속으로 던지려고 했지만 혼자만의 힘으론 도저히 가방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유기에 실패한 최 씨는 이튿날 새벽 3시 40분쯤 강 씨와 함께 다시 을숙도대교에 와서 사체가 든 가방을 물속에 던졌습니다. 그렇게 완전 범죄를 꿈꾼 강 씨와 내연녀 최 씨. 하지만 을숙도대교 인근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던 학생들에 의해 박 씨 사체가 든 가방이 발견되면서 결국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검안을 하려 했지만 시신 내부 폐 상태가 심해 정밀 감식을 통해 지문을 대조한 결과 실종된 박 씨 이미 확인됐습니다. 이 죽은데 영수를 어떻게 널 사람을 위해 차를 가고 그래도 숨쉬고 살잖아. 이거는 가스가 이래서 부산지방법원은 강 씨에 대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수단과 방법, 결과 모두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본인은 피해자의 폐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재반 사항을 참작하면 재산 문제가 동기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내연 여채 씨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사체 은닉 등 범행 수법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죄 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강 씨에게 징역 22년을, 최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유족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강 씨와 최 씨 두 사람은 숨진 박 씨 유족에게 1억 1,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교수 강 씨는 애초부터 관련 진술이라든지 조사 시 보고서, 사건 보고서의 내용들을 보면 일정한 범죄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신이 범죄 지식에 대해서 상당히 자만하는 그런 멘트들이 지인들에 의해서 진술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통상적이기보다는 조금 지나친 3번의 결혼과 이혼,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상당히 윤리성이라든지 도덕성이 약화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금전적 또는 성적인 과대한 욕망, 그래서 교수라는 그런 지위에 걸맞지 않은 이중 인격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이런 범죄자들은 내재된 범죄성을 이미 갖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것이 범죄화되는 데는 특정한 그 상황적 요소들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망한 부인과의 이혼 소송을 통해서 재산 분할을 사실 원했는데 재산 분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이제 촉매제가 됐을 것이고요.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결국 박 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공개된 강 씨의 추악한 민낯. 엘리트 교수였던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명예와 사랑이 아니라 오로지 돈이었던 걸까요?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